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코스피입니다. 그러다 이제 또 단숨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유호성 대표님 보니까 뭐 반도체와 정책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코스피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올해 신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걸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법 개정이 3차까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는 주주를 위한 정책을 이사지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모멘텀도 국내 정책 활성화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아시아 시장이 올해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베트남 시장이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은 아직은 좀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금리에 대한 이슈와 함께 AI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산이나 전력기기, 조선 이런 종목들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네. 그 외에서 벗어난 종목들의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 상위 종목분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떤 특정 섹터 위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살짝 벗어나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분을 살짝은 또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새 역사를 쓰기까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는데요. 그 과정에는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최근에 그 어떤 코스피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까지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김동관 대표님,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스피가 걸어온 길은 개인 투자자들이 본질적인 가치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동안에 이제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1983년도 1월 4일 날 이제 본격 도입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기준을 삼았던 100포인트로 종합주가 지수인 코스피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1997년도 IMF 외환 위기 때는 280포인트까지 사상 그 최대의 급락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세계 경제 화랑과 이제 중국 시장의 개방 효과로 인해서 2007년도에는 사상 최대인 2,000포인트 정도까지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네. 그렇지만 다음 해인 2008년도에는 이제 미국의 무기지 사태로 인해서 900포인트까지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 외교로 다시 이제 다음 해에 2,000포인트를 좀 회복을 보여줬지만 2012년도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다시금 코스피는 이제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코스피가 2020년도 이제 코로나를 극복을 하면서 유동성의 공급에 힘입어서 다시 이제 3,300포인트 정도를 돌파를 하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불안성, 또 세계 경제의 둔화,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다툼 때문에 증시는 계속적인 소외를 받았지만 소외를 받으면서 2,000포인트에 대한 박스를 계속적으로 형성하다가 다시 신정부 기대감에 의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주식시장이고요. 네. 또 상법 개정안과 분리과세 등에 대한 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공정한 자산 평가로 이 주식에 대한 리밸런싱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포인트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증시의 신고가 증시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5,000포인트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숫자 5,000이 정말 현실화될 것인가 기대감은 높죠. 김호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장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활짝 열려 있다라고 활짝.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를 5,00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000포인트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연내는 무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때 이제 동시에 연내 목표가는 한 3,5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전고점이 3,300포인트 선인데 거기를 돌파하면서 그 상승 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겨라고 할 수 있죠. 3,500포인트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이번 한 주간 신고가 랠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모멘텀이 된 것은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 변화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배신당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수급들을 다시 끌어오는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3,5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가능한 모멘텀 두 가지, 반도체 투톱의 랠리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9월 FOMC에서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은 조선주였어요.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상 신고가를 만들 때는 좀 잠잠하니 야금야금 올라왔었거든요. 신고가를 만든 건 조선주인데 이제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만들었죠. 네. 그러면서 지수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3,500포인트로 가는 길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이번 주에 7만 5천 원 선에 도달을 했는데 그렇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오. 8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 FOMC에서의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향후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그리고 분위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데 긍정적 시그널이 잡힌다면 당장 다음 주에 3,5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재료 소멸 인식으로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방향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시장의 위쪽을 더 기대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시장의 동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정책적인 기대감입니다. 자, 강동현 대표님.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 현행 기준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은 국회로 넘긴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현행 50억 원 유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던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지수가 강세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이슈는 이미 상당 부분 지수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었다 생각되고요. 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결정을 국회로 넘긴 만큼 작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국회 논의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잡음이 생기게 되면 지수 선반영 부분이 있는 만큼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해서 또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양도세 50억 원 이 현행 소식 그 유지 소식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 시장의 선반영 부분이 있는 만큼 이 재료로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기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지표 그리고 이번 달 금리 인하 이런 연준의 향후 그 금리 인하 속도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큰 그림을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 모멘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선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유호성 대표님, 네. 남은 과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적이지 않을까 실적,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PER과 PBR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지금이 한 1.1배에서 1.12배 사이에 PB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PBR 1.25배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0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1.75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는 1.9배에서 2.1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충분히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5,000포인트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ROE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본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의 경우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1차 개정이 이어졌고요. 두 번째는 집중투표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순환 출자를 했던 기업들의 경우는 이게 이제 자사주 매수를 하면 소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순환 출자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건 역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인데 네네. 현행 지금 뭐 49.5%였죠. 그런데 이거를 실질 세율을 보게 되면 42%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35% 정도로 낮춘다? 사실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27.5%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좀 막는 건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게 세 가지,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회사의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향후 5,000포인트를 달려가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함께 변수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조정을 대비하는 모습도 나오는 게 워낙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건지 뭐 괜찮을까요, 대표님? 일단 매물 폭탄으로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네. 대차거래 잔고 사상 처음 100조 원 돌파, 그리고 공매도 순 보유 잔고가 반년새 2배 이상 사상 최고치고요. 개인 신용 잔고 역시 22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거든요. 22조 원이면 반대 매매,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의 강세장 분위기에서는 공매도가 나오더라도 매수세가 더 강할 시에 오히려 공매도 나온 물량이 한 2배 정도가 쇼커버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지난 2023년에 에코프로가 급등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공매도와 개인 세력,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 이 싸움이 불이 붙으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지금 정책 불안감 해소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주도주의 화력.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한다면 지금 조선주와 반도체주 등이 될 텐데 강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신고가 흐름에 좀 소외될까 봐 들어오는 물량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나오더라도 우려보다는 숏 커버링에 의한 지수 상승 촉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지금 뭐 많이들 소식으로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액이 사상 최고 그런 또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동아 대표님. 예. 계속해서 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4조 원 정도가 유입됐는데 사실 이제 미국인들이 보는 4조 원은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뭐 10조 원이 유입될지 20조 원이 유입될지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유 인직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은 상호 관세에 의해서 이 달러 자체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또 해외 투자자들은 결국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달러 이동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의 전략 산업인데 이 네. 전략 산업이 반도체, 조선, 또 AI 전력기기, 또 자동차, 또 이제 스마트 기기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 미국의 전략 산업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국가를 우리가 좁혀서 본다면은 일본이나 그다음에 한국 그리고 중국인데요. 중국이랑은 아시다시피 지금 패권 다투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보다는 이 기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미진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만보다는 한국이 지금 현재 이 저밸리싱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가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우리가 자산 가치로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선진국 평균이 한 3.5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머징이죠. 이 신흥국의 평균이 한 1.8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9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상법 개정안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주주에 유리한 그 주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이 코스피의 순매수가 이제 선물물 동시 만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물과 연동되어 있는 매수가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시면은 뭐 제가 이제 반도체 조선 AI 전력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몇몇 종목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을 선택하는지를 좀 시청자분들이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미국의 연준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죠. 어느 정도 폭과 속도를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강동현 대표님. 그래서 내가 어떤 업종과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을 또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금리 인하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저금리에서는 기술 성장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은 제약바이오죠. 오늘 또 이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임상 투자에 이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 저금리 환경은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유럽 그 당뇨학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 예정이고 그 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로봇 같은 미래 성장 기업들도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로봇 기업들이 이 자금 조달을 위해 가지고 대규모 유상 증자를 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수입보다는 연구 개발비라든지 생산 설비에 이제 투자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많은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에 좋은 환경이 이제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증권주.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대금 증가라든지 수익성 개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글로벌 모든 증시가 지금 이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 이제 유동성 장세입니다.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 주가 탄력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마지막으로 금. 금 관련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뭐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IT센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월에 한번 추천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때 한국금거래소를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금 가격도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이 부분 또 금리 인하 수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금이 이제 시장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금 가격이 이 종목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이제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전략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경계 심리도 없는 건 아닙니다. FOMC도 앞두고 있는데 김호영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주실까요? 뭐 경계심을 갖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FOMC를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제 네. 그 폭이 문제가 되겠죠. B컷이냐, 베이비 컷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실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베이비 컷의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만약에 그냥 베이비 컷이 단순하게 나와서 별로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오히려 재료 소멸 인식으로 급락을 하거나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리나 이벤트 이전에 주가가 뭐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후 재료 소멸 인식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초 그러니까 17일까지는 활발한 대응 단기적으로 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챙겨두시고 네. 18일 이후에 하락 구간이 나온다면 거기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